오늘 살펴볼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의 약자인 UAE로 불리우기도 하는 연방 국가입니다. UAE는 사우디와 오만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연방 국가라 함은 7개의 토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UAE도 큰 나라는 아닙니다. 83,600제곱킬로미터 사이즈이니 10210제곱킬로미터 사이즈인 남한보다도 작은 사이즈의 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같이 7개의 토국 중에 대부분의 땅은 아부다비라는 토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나머지 토국들은 아마 생선 이름이 많을 겁니다. 그랜드 모스크로 유명한 아부다비는 UAE에서 기름 나오는 거의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고 관광지로는 그랜드 모스크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는 아부다비의 야스 섬에 위치한 페라리 월드가 유명한 관광지이고 그 외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건축비가 비싸다는 팰리스 호텔 등이 그나마 좀 볼거리라 하겠습니다. 참조로 건축비 세계 1위의 호텔은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참조로 이 호텔은 한국의 쌍용 건설에서 지었습니다. UAE에서 가장 유명한 토호국은 뭐니뭐니 해도 두바이입니다. UAE에서 아부다비를 제외한 나머지 토국들은 다 콩알만한 사이즈들인데 두바이도 마찬가지로 콩알만한 사이즈이지만 두바이는 어쩌다 보니 UAE에서 가장 유명한 토국이 되었습니다. 두바이를 보기에 앞서서 사실 UAE가 1971년에 생기기 전까지는 토국들끼리 전쟁도 나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을 겪고 한국이 한국 전쟁을 겪을 때 두바이와 아부다비도 서로 전쟁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 미개한 국가들끼리 서로 땅 따먹기 식으로 치고받고 싸워서 관련 자료가 사진으로 남아있는 걸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1971년 12월 2일 토호국들이 합쳐서 UAE라는 연방 국가를 만들기로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를 그만두게 됩니다. 아부다비야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 기름이 나올 곳이 많아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두바이는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봐야겠습니다. 우선 두바이는 과거부터 쑥이라는 재래시장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도 두바이의 시장은 아랍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해 있었고 아마 그래서 두바이는 무역에 일찍 눈이 떴나 봅니다. 지금도 쑥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이 있고 주로 금이나 향신료를 사러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두바이는 별 볼 일 없는 어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불과 6, 7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중동의 어촌 풍경이 두바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잘해봤자 진주낙해서 파는 게 전부인 특별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무려 177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진주가 이 나라의 주 수입원이었을 정도였긴 합니다. 그러다 1966년 두바이에서 오일이 발견되면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바이에서 유전이 터지고 나서 두바이 전체 GDP의 50%가 넘는 액수가 기름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두바이 GDP에서 오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는 오일 부국이고 오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두바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중 하나인 제벨알리 포트가 있습니다. 이 항구를 주변으로 자유경제무역 산업단지가 발달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과 현지 로컬 업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저도 UAE에서 주지원으로 근무할 때 가장 많이 갔던 지역이 제벨알리 산업단지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두바이에는 소득세가 없고 금융에 대한 제약이 가장 없는 나라로 꼽히기 때문에 뱅킹과 파이낸싱 섹터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외국 자본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차 몇 번 방문해 본 적이 있긴 한데 드라이독스 월드 두바이라는 글로벌 조선소도 두바이에 있습니다. 이 기업 근처로 조선업을 업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나 아부다비에 수많은 쇼핑몰들을 가보시면 주말에도 그렇게 붐비지 않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도 아닌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쇼핑몰에 상점들이 입점해 있고 필리피노 직원 한두 명 정도가 점원으로 텅 빈 매장을 지키는 광경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도대체 장사도 안 하는 저 많은 상점들은 뭐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바이가 돈 세탁, 즉 머니 런드리가 나라의 근간 산업이라 그렇습니다. 자세한 이유와 절차 등은 이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산업이 두바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두바이에서 지향하는 메인 산업은 관광업입니다. 두바이몰을 비롯해서 버즈 알 아랍 7성급 호텔도 그렇고 팜 아일랜드도 그렇고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그럼 이 정도로 두바이를 간략히 설명드렸고 그 외에 또 보셔야 할 토국은 샤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7개 토호국 중에서 후자이라를 제외한 6개 토호국을 로드트립으로 다녀봤는데, 사실 샤자부터 시작해서 위로 있는 조그만 토국들은 두바이나 아부다비처럼 부유하지도 않고 대부분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말씀드릴 것이 거의 없습니다. UAE라기보단 거의 오만 같은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샤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곳이 나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토국이라 그렇습니다. 저도 이곳은 수없이 많이 들락날락했는데 샤자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와 더불어 7개 토국 중에 세 번째로 부유한 토국입니다. 사실 나머지 4개 토국은 UAE보다는 거의 오만 수준이라 경제적으로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UAE 전체 GDP의 7.4%를 차지하고 있고, 두바이의 주거비가 비싸서 감당을 못하는 노동자들이 샤자로 밀려나와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고, 샤자도 비싸면 그 위에 조그만 토국인 아즈만으로 나와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거주비는 저렴하지만 두바이로 출근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두바이로 통하는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기도 합니다. 샤자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곳에도 프리 트레이드 존이 있는데 한마디로 자유경제무역지구이고, 수출입이 자유롭고 세금이 자유로워서 여러 업체들이 이곳에 상주해 있습니다. 대부분 중공업 업체들이 상주해 있고, 실제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중동의 주변 국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으로 많은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면 UAE의 토국들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럼 본격적으로 UAE의 사람들 그리고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63만 명의 인구가 외국인 포함하여 있고, 토국별로는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UAE 국적의 시민권자를 에미라티라고 부릅니다. 토국들로 보면 두바이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90%가 외국인이고,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로 보시면 되고 겨우 10%만이 에미라티입니다. UAE 전체적으로 보면 11.5%가 에미라티이고 나머지 88.5%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거의 90% 육박하다 보니 남녀 성비는 남성이 72%로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인도 출신 노동자가 2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3%를 차지한 파키스탄, UAE 자국민은 11%로 3위입니다. 방글라데시가 7%를 차지하니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나라의 모든 노동력을 수입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중동에서 살면서 본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며 과거 중동으로 일하러 온 한국 사람들을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UAE에서 7월경에 50도를 찍는 온도에서 밖에 서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면 정말 농담 아니고 헤어드라이어기를 얼굴에 대고 쐬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더운데, 70년대 중동에 가서 그 더위에 작업복 입고 나가서 일했던 한국인들은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기준으로 고소득을 올렸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현재 500만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머무는 숙소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기숙사입니다. 현지 용어로는 레이버 캠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셔틀버스로 현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수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수많은 현지 노동자들을 채용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만들어진 숙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단지로 이루어진 캠프가 대부분이고, 이 내에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모스크와 슈퍼, 세탁소 등의 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한 방에서 머물게 하는 다인용 방부터 이런 식으로 2인용 방도 있고 1인실도 있긴 합니다. 월 비용은 20-30만원 정도짜리도 있고 사실 그 이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반 직장인들이 버는 정도 수준을 버는 회사원들은 이렇게 시내에 있는 아파트나 장기 숙소 등에서 머무는 것 같고, 대략 월세는 한 달에 200-300만원 정도 합니다. 물론 가격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그런 비즈니스 입장에서 UAE에서 만날 수 있는 기업들을 국적별로 보겠습니다. 주로 인도, 파키스탄계 기업들이 많고 이집트와 이탈리아계 그리고 레바논계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외국인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UAE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인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마주칠 일이 많습니다. 인도인들이야 뭐 저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상대한 국적이기도 하고 상대하기 무난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와 실적이 있는 업체면 그냥 합리적으로 비즈니스 하면 되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후진국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후진국스럽다는 편견으로 무시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상식삼아 말씀드립니다. 그런 나라에서 중동에까지 진출하여 사업체를 낼 정도면 적어도 그 나라에서는 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의 경우엔 부모 세대가 UAE에 자리를 잡고 그 자손들인 2세대가
UAE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UAE는 물론 국적을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은 인도지만 인도를 방문한 적도 없고 일반적인 인도 사람과는 완전히 마인드셋이 다른, 어떻게 보면 서양 국가들에 거주하는 인도인들과 비슷한 개방적인 인도인들도 많이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의외로 이집트나 레바논 계열 업체들도 만날 일이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에 대한 제 선입견이 바뀐 것이 이집트계 업체와 일해보면서이기도 합니다. 중동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중동계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나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UAE 국적자들, 한마디로 에미라티들입니다. 사실 중동에서 일하는 한국분들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은 실제로 에미라티들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있는 아드녹을 상대로 직접 일을 했기 때문에 현지 에미라티들을 상대로 일을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익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 문화에 맞추어서 대화의 거의 절반은 사탕 발림 말인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에미라티들은 이런 사탕 발림을 싫어합니다. 가령 어떤 물건의 납기가 8월 31일인데 가령 2주일 딜레이가 생긴 것 같으면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현 상황을 담백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신뢰를 사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있는 그대로 바로 얘기해서 나는 매우 직관적으로 현 상황만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에미라티들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미라티들에게는 많은 복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제 지난 카타르 영상에서 다뤘던 만큼의 혜택이 주어지진 않는다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부다비와 두바이 외에는 나머지 토국들에게도 에미라티들이 거주하는데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진 거라고는 돌산에 대추여자 나무밖에 없는 곳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냥 중산층 수준으로 중동의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두족으로 사는 에미라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에미라티 중에 7.2% 정도는 생활비가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빈민층에 속하기도 한다고 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며 무상 교육도 전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호사스러운 집은 아니지만 결혼함과 동시에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토국들이야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니 제외하고 아부다비와 두바이만 놓고 보면 에미라티로서 먹고 사는 것은 충분히 풍족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은 일반 국영기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은 서양 출신의 엑스팻들, 한마디로 주재원들에 비해 훨씬 높고 외국의 경력이 매우 높은 숙련된 전문가들을 부리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 어떤 외국인 근로자들도 감히 에미라티들에게 대들지 않기 때문에 에미라티로서 일하기는 정말 편할 겁니다. 문제는 에미라티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땡보직인 국영기업이나 일반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강하게 선호합니다. 이것이 결국 UAE의 도구로 작용한다는 평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땡보직에나 일하려고 하고 까다롭고 경쟁력이 필요한 일은 모두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기만 하면 결국 UAE 자체 인재개발이 힘들고 그건 곧 국가의 자생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UAE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두바이에 2박 3일 경유하면서 관광지나 들르는 관광객들은 절대 못 느끼겠지만 UAE 국민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외국인을 차별합니다. 사실 그나마 백인이나 한국인, 일본인은 프리미엄이 있어서 차별이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차별은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가령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검색대를 지나가면 보통 에미라티에게는 검색하는 것 자체를 매우 송구스러워하면서 검색을 하고, 외국인은 지나가는 똥개 부르듯이 손가락으로 부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눈빛에서 이미 읽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 노동자들이 본국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낼 수 있어서 한 달에 8, 90만 원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덥고 모래 폭풍 몰아치는 UAE로 근무하러 오겠지만, 숙소시설도 그렇고 현지인들에게 받는 대접도 그렇고 그다지 일륜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대접들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인도나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며 느낀 건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보통 UAE에 이들이 일하러 올 때는 최소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각오로 일을 하러 옵니다. 타지에서 열악한 주환경에서 살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1년에 많아야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하는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7, 80년대에 중동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처럼 말입니다. 어쨌거나 돌아가는 꼴을 보면
UAE에서의 인종차별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식이 개선될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제를 좀 돌려서 몇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반적인 식당에서의 외식비용은 한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좋은 점은 한국에는 없는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항상 들르는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아부다비에도 있고 두바이에도 있으며 쉑쉑버거나 인앤아웃 버거 뺨치는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 가게도 두바이에 있고, 쉑쉑버거는 몰마다 엄청 많이 있는데 보통 매장이 텅텅 비어있는 경우도 많고 저 역시도 몇 번 가보진 않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UAE는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천국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집트 음식점인 아부샤크라가 있고 아프리카 노동자도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에티오피아 식당을 구글 지도에서 검색하면 제법 많이 검색이 되기도 합니다.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필리핀어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정말 저렴하고 한국에서 맛보기 힘든 필리핀 정통 식당들도 골목마다 깔려 있습니다. 레바논 음식도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쫙 깔려 있습니다. 중동의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인구가 400만을 넘기 때문에 보시는 식당과 같이 남부 인도 음식으로 유명한 글로벌 체인점인 상게타 식당도 아부다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파키스탄 음식은 인도 음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UAE에서는 정통 파키스탄 음식들도 실컷 맛볼 수 있습니다. 식당 물가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을 위한 식당이므로 한국 식당보다 저렴합니다. 노동자들이 주로 가는 식당에서는 5디르함, 한국 돈으로 1,600원 정도면 한 끼를 먹고 보통 10디르함, 한국 돈으로 3,200원 정도로 한 끼를 때웁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할 때 보통 이 정도 가격 선으로 점심을 시켜 먹었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타고 다녔던 차량을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도요타 랜드크루저 V8 5700cc 차량입니다. UAE에서 렌트할 수 있는 차량 중에 거의 최고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가 툭하면 모래폭풍 불고 대부분의 주행이 고속도로인 UAE에서 가장 적합하고 편하지만 가성비가 떨어지고,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추천할 수 있는 차량은 혼다 어코드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많이 탄 차이고 현장 사무실에서 주차했던 제 차를 찍은 사진인데, 제가 몰았던 동급 차량인 도요타 캠리와 닛산 알티마에 비해 UAE에서 타고 다니긴 적합합니다. 어코드가 좀 더 핸들이 묵직하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바람에 차체가 덜 떨리고 고속주행에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닛산 알티마도 2달 정도 타고 다녔는데 이 차량은 현대차와 매우 비슷한 느낌이고 핸들이 부드럽고 시내 주행에 더 편하고 서스펜션이 매우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 고속주행에서 차량이 떨리고 모래 폭풍이 불 때 차체가 꽤 흔들립니다. 그래서 UAE에서 렌트를 해서 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혼다 어코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UAE에서는 무조건 차 렌트를 추천드립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 구석구석을 다니려면 차가 무조건 필수이고 구글 지도 또한 내비게이션으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나사 빠진 나라 이탈리아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다음으로 오랫동안 지낸 나라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